반갑습니다. 김동훈입니다. 흔히 브랜드 하면은 명품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소비를 자극하는 또는 유혹하는 그러한 좀 부정적인 의미가 많이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브랜드라는 영어의 원래 뿌리어인 고대 그리스어는 스티그마라고 해서 명품이기 전에 흔적, 자국 이러한 뜻이었거든요. 특별히 어떠한 자국이냐면 칼끝이 아주 뾰족한 것으로 인해서 난 상처, 베인 것, 또 억지로 그걸로 문신을 새겨놓은 그러한 것을 이제 브랜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브랜드 의미가 있는데 결국 가장 제가 이제 관심 있게 본 것은 사람에게 직접적인 상처와 같은 그런 역할,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명품이 되었을 때는 명품에서 사람에게 그 마음속에 어떤 자국을 그 브랜드가 계속 주게 되는가, 이걸 통해서 사람이 나는 왜 저거에 끌리지? 왜 저걸 욕망하지? 결국 그거는 그 자신에게 결핍되어 있는 것인데요. 그 결핍된 자기의 모습에 관심을 갖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브랜드를 내가 어느 걸 좋아해, 어떠한 브랜드를 좋아하고 왜 끌리지 해서 그 브랜드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거기에 끌리는 나의 마음의 상태가 무엇인가, 내가 어떠한 면이 결핍되어 있고 아니면 어떠한 욕망이 나의 마음의 결에 나타나고 있는가, 이걸 이제 유심히 보자라는 뜻에서 브랜드를 이제 쭉 설명을 그렇게 했고요. 그렇다면은 결국은 나의 어떤 모습을 찾아가는 것이고, 그게 이제 책 주제마다 나눈 것 중에 일부가 정체성이거든요. 3부가 주체성, 5부가 매체성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정체를 찾아가는 거죠. 나의 정체, 내가 욕망하는 그것, 그 다음에 무엇이 나에게 결핍돼서 욕망하는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만들어내고 또 어떤 면에 관심이 있는지 해서 나를 찾아가는 길이 되는 것이고요, 브랜드가요. 그러면 결국은 그게 나다움을 회복하는 것이니까, 또는 인간다움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그 인문학이랑 연관이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석사 논문을 인문학을 썼는데요. 그 인문학이라는 것이 라틴어로 후마니타스거든요. 후마니타스라는 말은 후무스가 인간의라는 형용사인데 거기에 타스가 붙어버리면 그걸 명사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다움 또는 인간성, 이게 이제 후마니타스, 영어로 하면 humanity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humanity를 다 인문학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인문학도 맞지만 좀 더 정밀한 의미에서는 인간성이 드러나는 그런 것이거든요. 인문학이라고 할 때 후마니타스가 이제 두 개의 축으로 돼 있는데요. 하나는 교양 차원이 있고요. 또 하나 차원이 인간 사랑, 인간애 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축으로 쭉 나가는 게 그 후마니타스 인문학이었는데요. 이게 어느 시대서부터인가 교양 차원으로 좀 이렇게 균형을 잃어가는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우리가 정말 두 개를 다 관심을 가지면서 인문학 공부를 하는가라고 생각해 볼 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약간 교양 차원에 치우치고 있는 것이거든요. 교양을 왜 쌓으려고 하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 고대 전통, 고대 그리스나 또 고대 로마에서 인문학을 공부했던 이유는 그 교양을 통해 가지고 인간성을 찾아가고 인간다움을 찾아가고 그걸 통해서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인간애가 인문학의 꽃이라고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인간 사랑이라는 것은 먼저 나를 사랑해야 그 나를 사랑하는 마음의 결로 또 다른 사람도 이해를 할 수 있거든요. 사람이 저런 행동에는 이러한 마음이 있구나, 이제 이걸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인문학이 그 인간다움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브랜드에서 내가 욕망하고 결핍된 것을 추구하고 그걸로 내가 뭔가 하고 싶은 것을 찾는 그 정체성하고 상당히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서 책 제목을 브랜드 인문학 이렇게 정했습니다. 욕망은 사람마다 사실 다 다르거든요. 어떠한 사람은 브랜드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옷이지만
또 갖기 원하는 브랜드는 다 각각 달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떠한 그 마음의 상태로 바뀔 우려가 있냐면요. 나에 대한 마음의 결핍 또는 내가 욕망하는 것, 이런 건 하나도 따지지 않고 그냥 돈을 가지고서 내가 이 정도 돈이 있는 사람이야 라는 과시용으로 바뀌게 될 때, 그럴 때 이제 문제가 되거든요. 그냥 유행을 쫓아가서 사람들이 저런 거 많이 입으니까 또는 저걸 사니까 나도 사야지, 이거는 약간 그 인문학적 생각은 아니죠. 수동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고 많이 입으니까 사야지, 또는 많이 사람들이 요즘에 이걸로 유행을 만들어 가니까 내가 유행을 선도해야지, 이러한 차원이 아니라 내가 원하고 있는 것, 욕망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요 차원까지 이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수동적이다라는 것이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미디어의 영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미디어라는 것은 메디움이라는 말의 복수거든요. 그래서 메디움이라는 말은 중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주체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떠한 대상을 욕망할 때 나와 대상을 욕망하는 그 대상 사이에 있는 게 미디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옷을 입고 싶은데 나의 마음은 안중에도 없고 그냥 저쪽 대상이, 저 명품이 그게 나한테 그냥 다가오는 것이죠. 매체를 통해서. 그렇게 되면 내 마음의 결은 살필 그러한 틈도 없이 내 마음이 그냥 딱 쏠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부정적인 어떤 브랜드 소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체성을 가지고서 내 마음의 결을 파악하고 그거에 맞는 브랜드를 취사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생각을 하거든요. 이때 취사 선택이 바로 취향인 것이죠. 그러니까 취향이라고 하는 것은 취사 선택할 수 있을 만한 나의 어떤 자유가 있어야 되고, 그 자유라는 것은 주체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막 화려하게 광고를 하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그냥 수동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성을 가지고 내가 자유롭게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취향입니다. 그래서 취향하고 미디어라고 할 때 주체성이 온전히 회복이 되면, 그러면 매체를 통해서 내가 인포메이션,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저런 여러 매체들 통해서 나는 이걸 원하니까 내가 생각하는 여기에 정말 걸맞는 것을 하나 선택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주체적인 어떤 소비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거를 이제 딴 말로 하면 취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취향이 굉장히 발달하고 있어서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들 세대는 사실 취향이라는 것이라고 할 만한 것이 좀 덜 발달했거든요. 근데 요즘에 우리 어린 자녀들을 보면은 이제 수동적인 사람이 아니라 아주 주체적으로 살게 되고, 그 주체적으로 살면 자신들의 욕망을 끌어내서 아주 창조적인 작업들, 창의적인 일들을 더 할 수 있는 세대가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희망 때문에 요 취향이라는 문제가 브랜드 소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미디어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휘둘리지 않는 주체성을 갖는 사람으로서 취향이 잘 드러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요. 이제 취향에 대한 주장도 사실 이제 좀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네. 그 이제 미디어와 다 관련된 것 같아요. 예, 요즘은 이제 트랜스 미디어라고 해서 한 가지 방향의 미디어로만은 안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한 방향이 아니니까 쌍방의 어떤 미디어로 이제 변화하는 그러한 현상들이 있거든요. 미디어라는 게 무엇인가 건너가면서 여러 미디어들이 하나의 컨텐츠를 가지고 표현하는, 그건 이제 트랜스 미디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그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참여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전까지는 책이라고 할 때는 작가가 자기 주관만 가지고 그냥 딱 던져놓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렇지 않거든요. 쌍방향이 서로 뭔가 주고받는 그러한 방식으로 미디어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도서관 안에서의 미디어도 이 참여형의 미디어가 될 수 있는 플랫폼이 좀 많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브랜드 인문학에서도 그런 몇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요. 버버리라는 것이 아주 옛날에 1, 2차 세계대전 때 유명했던 것이지 지금에 와서 퇴조하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버버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미디어를 활용을 하거든요. 특히 인터넷이 발달된 그러한 시대에 트렌치 코트가 다 기성복이었는데 기성복을 만들지만 어떻게 하냐면 재질을 옵션으로 달아서 직접 고객이 참여해서 원하는 형태의 옷을 만들도록 했거든요. 그러니까 참여형의 버버리 플랫폼으로 사람들에게 이제 주문을 받은 것이죠. 또 대표적인 것이 리바이스인데요. 우리 책에도 나와 있는데 청바지 하면은 옛날에 리바이스가 그 마차 덮개 했던 아주 그 두꺼운 천으로 그걸로 이제 옷 만들어서 아주 튼튼한 옷의 대명사가 됐단 말입니다. 히피족이 미국의 문화에서 끝나고 나니까 히피족 이후로는 이제 청바지 소비가 없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리바이스가 야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문제인데 생각한 것이 진 아트라는 것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청바지 아트라는 것이죠. 왜 아트냐면 이걸 여러분 마음껏 한번 꾸며 보십시오. 이걸로 컨테스트를 해가지고 그 잘 꾸며놓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상을 주고 전시도 해주겠습니다라는 그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전에 관심도 없던 친구들이 뭐 여러 가지 형태로 꾸미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 소비에 머무르지 않고 무엇인가 창작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리바이스도 퇴조의 길을 가다가 다시 일어나게 되거든요. 요즘에 이제 도서관들도 지금처럼 코로나 때문에 잘못하면 바이러스 감염이 된다라고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온라인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차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프라인도 있지만 온라인을 향한 어떠한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미디어를 어떻게 사람들에게 오픈시키고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어떠한 참여형 미디어가 컨텐츠로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 것이죠. 도서관이라는 게 이제는 정보 제공하는 것이잖아요. 그 정보 제공하는 것에 참여할 수 있도록 끌어줘야 되는 것이죠. 그걸로 협업이 된 어떠한 작품들을 이렇게 펼쳐 놓으면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플랫폼 작업이 우선시 돼야 되는데요. 이제 그게 우리에게 남은 하나의 과제가 아닌가, 그걸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풀어 나가야 될까 하는 그런 게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고전을 해서 언어적으로 좀 접근하면 정체성이란 말이 아이덴티티거든요. 영어로 아이덴티티인데 이거는 라틴어의 이뎀, 에트, 이뎀이라는 말이 결합이 된 말입니다. 이뎀이라는 말은 동일한 것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뎀, 동일한 것, 에트는 라틴어인데 영어로 하면 and거든요. 그러니까 동일한 것, 에트, 그리고 이뎀, 또 동일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뎀, 에트, 이뎀을 하나로 결합한 용어, 그거를 추상 명사화 시킨 것이 아이덴티티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라틴어에 맞게 그냥 번역하면 동일한 것 그리고 동일한 것이 정체성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사람이 모르겠는데 무엇인가 동일한 것을 계속 추구하는 뭔가가 있다는 것이죠. 나는 10대 때 내가 좋아하는 것이 있었는데 하고 끝난 줄 알았는데 20대가 돼서 보니까 그때도 내가 또 이런 거 좋아하네? 라는 그게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30대 됐는데도 역시나 마찬가지고요. 40대 됐는데도 마찬가지예요. 어떠한 할머니는 이제 자녀들 다 결혼시키고 손자, 손녀들 다 결혼한 거 봤더니 이제 이전에 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인가 생각했다. 그랬더니 그게 그림 그리는 것이고 시를 쓰는 것이라서 그걸 했다. 이럴 때 이뎀은 아이덴티티, 정체성이라는 것은 이 동일한 것이 계속 반복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브랜드라는 것은 그냥 내가 저거 좋아했어가 아니라 주체성을 가지고 소비를 하게 된다면은 나도 모르게 계속 반복적으로 무엇인가 코드화된 뭔가, 내가 정말 좋아하는 뭔가 반복해서 동일한 것 그리고 동일한 것처럼 반복하는 게 바로 정체성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브랜드를 통해서 정체성을 찾아가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 이러한 정체성 찾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감각을 닫아뒀기 때문에 정체성을 찾을 그러한 기회를 잡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이제 감각 자극이 많이 있어야 내가 어떠한 면에 더 아주 명민하게 관심이 많은지 이런 걸 알 수 있는데, 감각을 닫아두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가 어떤 면에 더 많은 이 감각 또는 관심 또는 나의 욕망, 이것이 있는지를 잘 모르게 되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감각이 발달하면 감정이 잘 표현되고, 감정이 표현되면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고 감정에 휘둘려서 슬프고 기쁘고 또는 너무 즐겁고 또 너무 우울하고 이러한 감정 때문에 내가 해야 될 일 못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냥 이런 감정은 다 닫아두고 살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는 결국 내가 정말 진정으로 원하는 거 그런 거 없어도 돼. 그냥 나의 머리로만 이성으로만 또는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그러한 삶을 내가 어쨌든 살아갈 거야. 이제 이것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아주 공허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동안 무엇을 위해 살았던가. 마음이 항상 비어있는 듯한 그러한 느낌이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바로 자기 마음이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해서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우선은 감각이 자극될 수 있도록 나의 모든 감각을 열어두는 그런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고요. 감기 몸살이라도 걸렸을 때 사람이 회복되는 증거가 이전에 맡지 못했던 냄새가 나는 것이거든요. 감기 몸살에 빠져 있는 사람은 감각이 다 병들어서 몸살인데 그런데도 내가 그냥 막 일만 하고 피로하게 나의 몸을 굴리게 되는 것은 결국은 내가 감각을 다 닫아뒀다라는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감각이 자극이 다시 뭔가 우리에게 자극을 주면 그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서 내가 이제 뭔가 몸에 변화가 생기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우리가 자꾸 브랜드 소비에서 부정적인 생각만 하는데 그게 아니라 브랜드를 주체적인 나의 취향의 발견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취향을 위해서 주체적인 발견을 위해서는 내가 감각을 열어두고 정말 내가 원하는 것, 욕망하는 것, 바라보고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그 일부터 시작이 된다. 그래서 감각 자극이 가장 먼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좋은 게 나의 관심이 무엇인가 그 관심 분야부터 시작되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인문학이라고 할 땐 그냥 인간다움을 찾는 것이거든요. 그럼 인간다움이라는 게 인간이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간이니까 나다움을 찾는 것이거든요. 그럼 나다움을 찾는다는 건 사실 나의 관심이 뭐지? 여기부터 시작이 돼야 되거든요. 아주 유명한 인문학자가 있어서 그 사람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관심이 다르기 때문에 그 관심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우리 도서관에서 나에게 관심이 있는 거. 내가 요즘에 꽃에 관심이 있는데 그러면 꽃에 대한 책들을 보는 것이죠. 그러면 그 꽃 식물의 여러 일대기들 통해서 또 꽃이 또 어떻게 명명됐는지 역사 속에서 어떤 식으로 꽃이 사람들에게 활용되었고 어떤 좋은 역할을 했는지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면은 사실 그게 그 방면에 있어서 굉장히 깊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덕질에 대한 그러한 것이 사실은 인문학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딱 저 멀리 딴 데 있는 게 인문학이 아니고 딱딱한 학문, 고리타분한 학문이 아니라 향수에 좀 관심이 있어서 요즘 이제 책을 쓰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향수 역사가 상당히 길거든요. 그리고 그 향수와 관련된 역사가 경제, 의료, 문화, 그다음에 질병 이런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더 관심 있게 계속 보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 고대 이집트서부터 자료를 다 들춰보게 되었고 또 어쩌다 보니까 베네치아에서 이게 르네상스 당시 어떻게 향수를 또 사람들에게 보급했는지도 공부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관심이 덕질이 인문학의 깊이를 더 깊이 들어가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문학 너무 고리타분한 학문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관심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관심이라는 게 결국 아까 말씀드렸던 인문학의 두 축, 하나는 교양과 하나는 인간다움이라고 할 때 그 인간다움이 우선한다고 생각해요. 나다움을 찾는 거기에 교양이 같이 덧붙여질 때 그게 이제 아름다운 인문학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도서관이라는 것은 정보가 굉장히 많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사실 정보는 도서관 이외에서도 많이 찾을 수가 있거든요. 서치하면 금방 찾을 수 있는 게 정보입니다. 그런데 도서관이 그러한 정보와 다른 점이 무엇이 있느냐. 저는 약간 그 편집이나 배치를 좀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배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도서관은 어디든지 책에 대한 어떤 배치, 물론
정해진 어떠한 방식에 있어서 체계화된 그런 방식이 있지만 그래도 도서관마다 다 다른 겁니다. 제가 이제 성남에 사는데 성남에서 여러 도서관들을 봤는데 다 그 코드로 돼 있지만 각각의 번호는 다 다르고 또 그 안에서의 분위기도 다르고 또 그 안에서 배치된 것도 다 다른데 그것이 뭔가 좀 이 도서관의 전통이구나 뭐 이런 걸 느끼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꼭 책을 통한 정보뿐만 아니라 그 정보를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어떤 도서관들의 역할, 이것이 좀 더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도서관은 아까도 그 미디어의 변화, 그래서 온라인 쪽 말씀도 드렸지만 오프라인의 어떤 최선두에 있는 정보 매체를 제공하는 곳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디지털화 된다고 해서 아날로그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화는 아날로그를 계속 흉내내거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그전에는 다 사라졌던 이 레코드판을, LP판을 사람들이 선호하면서 막 바뀌는데 LP라는 게 정말 아날로그적인 거잖아요. 그게 다 CD나 MP3로 다 바뀌어서 이젠 더 이상 필요가 없어서 공장도 다 없어지고 했는데 최근에 미국에서는 다시 그 공장들을 가동을 하기 시작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날로그를 이제 좋아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사실 디지털화 되면은 가상화시키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쓰는 게 다 사라지거든요. 그러면 그걸로 사람이 만족하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 몸을 쓰는 감각을 사람이 좋아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촉각의 정보 매체를 가장 많이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곳이 어디냐? 전 도서관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송파 위례 도서관도 이 지역에 그런 역할을 충분히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걸 위해서 또 많이들 모이고 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일도 만들고 하면 더 좋고 즐거운 그런 도서관 생활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